여러분들,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담한 지는 한 16년 정도 됐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증상 중에 이제 회피성 성격 장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또는 주변 분들 중에 속으로는 사람과 굉장히 잘 지내고 싶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은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 피곤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투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여서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기빨리고 힘들어서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그런 친밀한 모임이나 관계에 맺기는 좀 피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회피성 성격 장애로 좀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면 성격 장애로 갈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나 대인관계나 어떤 사회적 성취나 이런 부분에서 심각한 손상,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성격장애급이라면 좀 반드시 치료적 개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회피성 성격장애가 발생하는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회피성 성격장애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특성들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많이 다뤄놨는데요.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그 특성들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대인관계의 회피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끊임없이 타인들의 시선이나 표정, 몸짓 이런 걸 통해서 본인들을 좀 무시하지 않는지 또는 싫어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관심을 갖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기 때문에 대인관계를 다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고요. 이분들의 내적인 기본적인 구조는 나는 좀 뭔가 이상한 사람이라거나, 나는 무언가 잘 못하는 사람이라거나, 나는 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사람, 있는 그들의 내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내적인 본인에 대한 자아상이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타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타인의 어떤 사소한 말이나 표정이나 행동들에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아요. 뭐 예를 들면은 나하고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하품을 한다든지, 그 사람은 피곤해서 하품을 한 것 뿐인데 저 사람은 나랑 얘기하는 게 너무 지루해서 하품을 하는 거야. 또는 갑자기 이제 화장실 갔는데 거봐, 집에 가고 싶을 정도로 나랑 함께 있는 게 힘든 거야. 또는 이렇게 인상을 잠깐 썼을 때는 저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타인 평가에 민감하고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있는데요. 뭐 인지치료에서는 이런 것들을 독심술 오류, 정서적 추론 이런 식으로 인지 왜곡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DSM이라고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나오는 심리적 증상들에 대한 진단표거든요. 거기에 회피성 성격 장애를 진단하는 진단 기준도를 읽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좀 나와 내 주변 분들이 회피성 성격 장애가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DSM이라는 거는 뭐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진단 기준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뭐 정신과든지 상담센터든지 이 기준으로 대부분 이제 진단을 내리니까요. 공신력이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자신을 좋아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람들과 관계 맺기를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비판 또는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두려워서 대인관계와 관련한 작업활동 또는 사회활동들을 다 피하게 된다. 세 번째, 수치심을 느끼거나 놀림을 받을까봐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지 못한다. 또는 사회에서 비판 또는 거부당할까봐 늘 두려워한다. 자신이 사회적으로 보잘것없고 매력도 없고 열등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을 어려워한다. 자신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기 싫어서 새로운 일 또는 개인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지금 불러드리는 게 7가지인데요. 이 중에서 4가지 이상에 좀 부합이 된다면 회피성 성격 장애로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성격이 있다면 연인과의 관계라든지 또는 사회적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심하게는 이제 이런 것들이 파국으로 가면 완전히 회피해버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런 회피적인 성향, 타인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많이 이제 동반되는 질환이 사회공포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일상생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지 좀 개선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생물학적 접근인데요. 진화심리학적으로 보면 무언가 타인에게 굉장히 민감하거나 타인이 나를 공격하거나 비난할 것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다는 거는 바꿔서 말하면 DNA 관점에서는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 확률이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적 관점에서 핵심 주제는 생존과 번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뭐 TV 같은 데 보면은 미어캣 같은 동물들이
되게 사막에서 이렇게 하고 사주 경계를 굉장히 민감하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타인의 공격성이나 평가에 대해서 민감하다는 것은 생존 확률이 더 높고 그런 DNA가 자연 선택을 받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성격이 이제 계속 이어져 내려온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교감신경 활성화와 관련된 주제로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엔 불안한 거거든요. 되게 대인관계에서. 불안하기 때문에 이제 회피하려는 거죠. 그런 불안 반응이라는 것은 이제 교감신경, 우리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나누잖아요. 교감신경은 무언가 방어기제, 공격에 대한 활성화거든요. 동공이 확장되고 숨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수가 늘어나고 이런 이제 흥분 상태, 공격에 대한 방어 상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교감신경이 좀 잘 활성화되는 분들이 회피성 성격장애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그 생물학적 관점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생물학적인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약물치료나 이쪽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분석, 정신역동적인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어떤 거냐면 정신역동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의식, 인간이 인식할 수 없는 저 깊이의 어떤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보는 거고, 그 무의식에 기반해서 어떤 심리적인 증상들을 해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무의식을 분석한다는 것은, 무의식은 대부분 이제 억압의 산물이기 때문에 트라우마 이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어떤 부모의 양육 태도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현재의 어떤 증상을 설명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어린 시절의 상처 때문에 현재 내가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힘들어지고, 이런 이제 해석들은 되게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신역동적인 관점에서 보면 회피성 성격장애의 핵심적인 또 주제가 수치심입니다. 그러니까 핵심 감정이라는 거죠. 핵심 감정은 이제 부모로부터 많이 영향을 받는데요. 아이의 어떤 욕구들, 아주 어렸을 때는 뭐 배변 활동이라든지 또는 뭔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야단을 많이 맞거나 비난을 많이 받게 되면 이런 것들이 수치심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충분히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어떤 공부라든지 무언가 성과나 성취를 냈을 때 잘한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칭찬을 받지 못하고 비난을 받았을 때도 수치심이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성적을 좀 잘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아니 너는 왜 이렇게 맨날 돈 들여서 그렇게 학원 보내는데도 성적이 그 모양이냐? 근데 다음번에 좀 잘 받아왔어요. 그러면 거기에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거 봐, 잘할 수 있는데 왜 못했어? 이런 식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수치심이 발달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의 자아상은 언제나 좀 부족하고 못하는 사람, 그래서 내가 잘한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인들이 칭찬을 해주거나 찬사를 보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또 인식하는 관점이 수치심에 기반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치심에 기반한 회피성 성격장애의 내적 구조를 보면 끊임없이 이들은 나는 좀 뭔가 결함이 있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고 또 행동적으로 문제가 있다거나, 또는 되게 뭔가 잘 못하고 되게 예민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실제로 나의 모습을 알게 되면 굉장히 안 좋아할 거라는 심리 도식이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대부분 대인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100% 수용해줄 수 있는지, 나를 비난하지 않는지 끊임없이 이렇게 찔러보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비로소 관계 맺기를 한다든지, 또는 이런 수치심에 기반한 생각에서 말이 나가기 때문에 내 말은 언제나 부족하고 비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런 말들이 이제 좀 뚝뚝 끊어지거나 말이 느릿느릿 나오거나 굉장히 조심한다거나, 이런 행동 특성들이 이런 수치심과 연결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또는 여기에 반대되는 어떤 양육인데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에게 수치심을 심어주는 독재적이거나 방치하는 양육이 아니라 지나치게 보호하는, 쉽게 말해서 지나치게 오냐오냐 해준 그런 케이스도 이런 회피성 성격장애가 발달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아이를 굉장히 보호하고 부모가 아이를 보호하고 모든 것을 챙겨준다는 것은 결국에는 부모의 어떤 불안이 거기에 기저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홀로서기 할 수 없어, 내가 다 해줘야 돼, 내가 해주지 않으면 너무 힘들어할 거야, 이런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의 아이는 보통 이제 엄마의 또는 아빠의 심리적인 상태를 그대로 흡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와 나 자신에 대한 어떤 대상 구분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마의 불안이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이 불안이 내재화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 패턴.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불안이 내재된 사람은 이 세상과 타인은 너무 위험하고 항상 조심해야 되고 누군가 나를 돌봐야 줘야 된다, 이러한 이제 불안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인관계에서 회피 성향이 발전할 수밖에 없고, 안전한 대상과 안전한 일에서만 접촉하려고 하는 그런 특성이 발달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인지치료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행동이라는 결과값이 나오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인지, 어떤 생각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피성 성격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인지적인 생각들, 비함적인 신념들이 굉장히 많고 그것이 원인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지적인 비함적인 생각은 아주 예전부터 자동화되어 있어서 잘 알아차리기 어렵고 굉장히 순간적으로 지나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타인과의 어떤 대인관계 상황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또는 결국에는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해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거야. 그리고 사람들이 나의 속마음을 진짜 알게 되면 나를 비난할 거야. 이런 이제 인지적인 생각들이 계속 순간적으로 흘러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념으로 발달을 하는데요. 결국에 어떤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사람들은 나의 내면을 알게 되면 나를 싫어하고 소외시킬 거야. 이런 비함적인 신념이 있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대한 어떤 신념들이 있냐면 대인관계에서는 나를 100% 드러내는 거는 좋지 않아. 또는 나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언제나 나는 역할극을 해야 되고 어떤 가장을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나의 심리적 신념 이런 것들 강하게 연결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으니까 당연히 대인관계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미묘한 어떤 제스처나 상황, 예를 들면 뭐 나랑 대화하다 잠깐만요 통화 좀 할게요 하고 할 때 우리는 일상적으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나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 않고 지루해할 거야. 내 얘기를 들으면 나를 비난할 거야. 이런 신념이 있다면 거기에서 또 한 번 인지적 오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사실은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데 나랑 함께 있는 게 지루해서 전화를 받는 걸 거야. 내 생각이 확실해. 이런 식으로 인지적 오류를 아주 자동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론 백이라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명명했냐면 독심술 오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본인이 상대방의 말을 다 아는 것처럼 독심술을 하는 것처럼 그런 오류를 저지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오류 속에서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신념이나 생각들이 더욱더 강화되는 거죠. 역시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게 좋아. 그냥 역할극을 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끊임없이 또 대인관계가 힘들고 피곤해지겠죠. 그래서 이런 악순환에 빠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분들에게 제일 좋은 거는 필요하다면 한번 집단 상담 같은 걸 참여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집단 상담에서는 어쨌든 타인들의 있는 그대로의 속마음을 좀 들어볼 수 있고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피드백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지적 오류에 대한 논박이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치료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이제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상으로 대략 3가지 생물학적 관점, 그 다음에 정신역동적 관점, 그 다음에 인지치료적 관점에서 회피성 성격장애의 어떤 원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한 가지 증상을 가지고 왜 이렇게 많은 이론이나 관점들이 생겨나는지에 대한 건데요. 결국에는 그 누구도 명확한 원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통합적으로 이 증상을 바라봐야지 한 가지 이론이나 한 가지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면 굉장히 왜곡되고 맹목적인 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는 이 어느 것 하나도 정확하다고 볼 수 없고 또는 이 어느 것 하나 각자가 모두 원인에 대한 일정 부분 진리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 원인들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인을 너무 많이 깊이 파헤칠 필요는 없어요. 대략적인 원인 정도 알면 되고요. 꼭 원인을 안다고 해서 100%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관점은 언제나 그때 거기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원인을 파헤치는데 함몰될 필요는 없어요. 바꿔서 말하면 너무 원인을 파헤치려는 건 역시 하나의 일종의 방어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진짜 변화해야 된다는 것은 어떤 행동, 현실에서 또 다른 선택을 하는가? 어떤 선택과 책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좀 실제로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치고 그 다음에 제 채널이 좀 작아서 영상이 잘 안 뜨는데요. 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제 영상을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